얼마 전 뉴스에서 보도된 김여정이 김주혜에게 깍듯하게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의전을 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그렇지, 저 어린애에게 저렇게 허리를 굽히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김여정이 거리낌 없이 어린아이에게 깍듯하게 굴 수 있었던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태윤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평양중앙병원에서 일하며 고위 간부들과 그 가족들을 주로 담당했죠. 그때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문을 박차고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보이부 요원들이 뛰어들어왔거든요. 제 팔짱을 양옆에서 끼더니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김태윤 동무, 우리와 함께 가야겠소.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는 그들의 눈빛에서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무슨 일인지 물어볼 새도 없이 그들은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 안에서 그들은 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렇게 보위부에 끌려가면 죽음밖에 없다는 건 북한 인민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요. 내 친인척 중에 누가 잘못을 했나? 아니면 내가 뭐 말실수한 게 있나? 아무리 곱씹어봐도 저는 생각나는 게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모함했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억울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을 가린 안대가 흥건히 젖어들도록 한참을 달렸고 차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 눈가리개를 벗겼죠. 모든 걸 포기한 채 내린 저는 의아함에 한 발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웅장한 별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둘러볼 시간조차 없이 곧바로 지하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통로를 지나 도착한 곳은 최첨단 의료 장비가 가득한 수술실이었는데요. 북한에서 이런 시설을 본 적이 없었기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김태윤 동무, 이곳에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거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김정은 위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죠. 수령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천천히 걸어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동무가 우리나라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인 걸 알고 있소. 이제부터 여기 오는 여성들을 모두 한 사람의 얼굴로 만들어야 하오. 바로 김여정 동지처럼 말이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여정의 얼굴로 성형을 하라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거부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령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족에게 연락도 할 수 없었고 외부와의 접촉도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우선 김여정의 얼굴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위부 요원들 중에서도 최정예 요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제게 붙었고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었습니다. 잠깐의 산책은 허용됐고 식사도 풍족하게 공급이 됐지만 이건 감옥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가지 않더군요. 우선 살아남으려면 이들이 시키는 일을 완벽하게 잘 해내고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이들의 감시를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환자가 들어왔을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절박하게 수술을 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엄청난 긴장감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김여정의 얼굴을 너무 많이 봐서 눈 감고도 똑같이 그려낼 정도였기 때문에 수술을 시작하자 전문가로서의 본능이 살아났죠. 섬세하게 메스를 다루며 조금씩 그녀의 얼굴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완벽한 김여정이었어요. 다행히도 이 환자가 얼굴 골격이나 기본적인 눈 크기, 코가 김여정과 굉장히 흡사했기에 수술이 좀 수월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거울을 들여다본 그녀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가득했죠. 이제껏 제 환자들은 수술이 끝나면 모두 기뻐했는데 이렇게 복잡 미묘한 사람은 처음 봐서 저도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사실 저도 시켜서 하는 거지 납득은 할 수 없는 일이라 수술이 잘 됐으니 좋아라는 말을 할 수도 없고 애매하긴 했습니다. 성형이 보통 흉터를 치료하거나 더 예뻐지려는 미용 목적인데 김여정은 사실 예쁜 얼굴이 아니잖아요. 리설주도 아니고 왜 하필 김여정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어디 물어볼 수가 있어야지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여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참 특이했던 게 보통 성형을 한다고 하면 기대감에 찬 눈빛인데 이들은 눈빛에서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보였어요. 저는 묵묵히 수술을 이어갔지만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왜 김정은은 이들을 모두 김여정으로 만들어야 하는 걸까? 이들은 어디서 온 걸까? 이들이 김여정이 되고 싶어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강요나 지시에 의해 김여정이 되어야만 하는 걸까? 무엇보다 괴로운 건 가족들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가족들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아내와 딸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나를 찾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이곳을 벗어날 방법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로봇처럼 일어나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제 손끝에서 태어나는 김여정들을 보며 저는 점점 더 큰 공포,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의료 장비들은 모두 최신식이었고 약품 공급도 풍부했죠. 북한의 일반 병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의약품이 풍족하니 환자들이 수술 후 회복하는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약품 공급이 되는 나라였다면 왜 일반 민간 병원에서는 이렇게 공급을 해주지 않는 거지? 라는 의문도 들었죠. 게다가 어느 날은 수술 도구를 정리하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글자를 발견했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북한에서 남조선 제품을 사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건 분명 불법이고 위험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물품이 제가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당에서 공급한 것이니까 당에서 남조선 물건을 가지고 왔다는 건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저는 섬찟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제가 수술하는 여성들에 관한 것인데요. 그들은 하나같이 김여정과 비슷한 체격과 피부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죠. 선생님, 이번에는 광대를 조금 더 다듬어 주세요. 보이부 요원들은 여자들의 건강이나 회복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완벽한 김여정 얼굴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완벽에 가까운 얼굴인데도 계속해서 수술을 요구하는 모습이 의아했어요. 그들은 마치 뭔가에 쫓기듯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이 이상 손을 대면 나중에 많은 후유증에 시달릴 테니 이쯤 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한 번 했었는데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지금 최고 존엄의 지시에 반발하는 겁니까, 김 선생? 하는 말에 머릿속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제가 살기 위해 수술실로 들어오는 여자들을 김여정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가끔은 제가 수술을 해놓고도 얼핏 보면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모두 얼굴이 똑같아 간호사와 저는 환자들을 이로 이호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이름을 잃어버리고 번호로 불리우는 사람들은 회복이 다 끝나면 어딘가로 다시 이동을 했습니다. 그때 그녀들의 눈빛에서 공포와 결의가 동시에 느껴졌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느 날 수술실에서 나오다 우연히 복도에서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모는 목소리까지 비슷해. 곧 투입해도 될 것 같아. 수술이 아주 끝내주게 잘 됐어. 그래, 하지만 아직 걸음걸이가 좀 어색해. 좀 더 훈련이 필요해.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투입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에서는 제가 만든 수많은 김여정들이 저를 에워싸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은 똑같았지만 눈빛은 모두 달랐어요. 공포, 슬픔, 분노. 그 눈빛들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당신은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았어요.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낮과 밤의 구분도 모호해졌어요.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이곳에서 시간 감각마저 잃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휴식 시간에 잠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건물로 돌아가기 싫어 잠깐 제자리에 주저앉았는데 저 멀리 건물 하나가 보였어요. 못 봤던 곳인데 저런 게 있었나?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으로 향했죠. 저를 감시하는 요원들과 꽤 친해졌기에 산책 정도는 약간 여유 있게 풀어준 틈을 타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수술한 김여정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죠. 마치 군대의 훈련장 같았어요. 벽에 걸린 큰 스크린에서는 실제 김여정의 영상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하세요. 김여정 동지의 미소, 걸음걸이, 말투 모두 완벽히 재현해야 합니다.
강사로 보이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형 수술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완벽한 김여정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누군가가 제 어깨를 탁 쳤어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저와 가장 친해진 보이부 요원이 굉장히 곤란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김 선생, 알만하신 분이 왜 그러십니까? 여긴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어서 돌아가세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겨우 고개를 끄덕이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수술실로 돌아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이제 저는 이 끔찍한 계획의 일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이 의문으로 남아있었죠. 왜 이렇게 많은 김여정이 필요한 걸까요? 그리고 진짜 김여정은 어디에 있을까?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기에는 아직 너무나 많은 것들이 베일에 가려져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가족들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 그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어 보였거든요. 그저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김여정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김여정을 만들어내는 훈련소를 본 이후로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주변을 늘 경계하며 의심을 사지 않으려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김여정을 만들어내는 훈련소로 바삐 올라가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김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저를 알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주변을 살펴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지금까지 몇 명의 김여정을 만드셨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었는데 그 사람의 눈빛을 보니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지금까지 7명은 된다고 했죠. 1명은 회복 중이고요. 제 말에 그 남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사실 김여정 동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김여정 동지를 처형했습니다. 쿠데타 계획이 발각되어서요. 주애님을 다음 후계자로 내세우는데 김여정 동지가 방해가 된다며 충격적인 진실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동안의 의문들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김여정이 필요했는지, 왜 이토록 비밀스럽게 진행되었는지. 그럼 제가 만든 김여정들은, 네, 맞습니다. 그들은 진짜 김여정을 대신할 대역들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의 자애로운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죠. 동생까지 처형했다고 하면 민심이 달아나기 딱 좋잖아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무고한 여성들의 삶을 빼앗아 거짓된 인물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호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선택권이 없었어요. 죽거나 아니면 가짜 김여정을 경호하거나 살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올라가서 가짜 김여정과 합을 맞춰 진짜처럼 보여야 하고요. 그의 눈에서 절망과 공포가 보였어요. 그도 저와 같은 처지였던 겁니다. 이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죠. 김 선생님도 조심하세요. 이 일이 끝나면 우리 모두 어떻게 될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헤어졌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었죠. 제가 만든 김여정들이 저를 둘러싸고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묻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비윤리적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숨이 막혔어요. 어느 날 수술실에 들어온 한 여성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김여정 동지와 똑같이 되는 건가요? 그럼 제 과거도 이제 사라지겠죠.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과거, 가족, 친구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김여정이 되어야 하는 그들의 운명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시간이 갈수록 제 양심의 가책은 커져갔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내일은 이 모든 걸 끝내야 해 라고 다짐했지만 아침이 되면 또다시 로봇처럼 수술실로 향했어요.
두려움과 양심의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보이부 요원이 절 급히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를 뵙고 싶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곳을 벗어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보이부의 집에 다녀올 것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간 제가 일을 꽤 마음에 들게 했는지 5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특별한 요소도 더해서요. 특별한 요소는 저를 위한 경호였습니다. 말이 경호이지 감시라는 건 충분히 알죠. 하지만 그래도 일단 어딘지도 모르는 이 비밀별장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흥분이 됐습니다. 제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온갖 생각이 뒤엉켰어요. 가족들을 볼 수 있다는 기쁨, 어머니의 병세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탈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까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가족을 구하고 이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차가 움직이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니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순 없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어머니, 제가 왔어요. 태윤이에요.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 어디 있었니? 걱정 많이 했단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어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김여정들을 만들느라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어머니가 아프신 동안 저는 차가운 수술실에서 거짓된 얼굴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어요. 어머니, 저 때문에 제가 옆에 있어드리지 못해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후회와 한스러움이 뒤엉켜 올라왔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그 사랑을 마지막까지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 어머니와 함께하지 못한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 보이부 요원들은 예의를 갖추어 병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우리 가족만의 시간을 허락받은 셈이었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족들에게 그간 겪었던 일들을 필담으로 알렸어요. 종이에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새겨나갔습니다. 김여정 대역들의 이야기, 제가 겪은 공포와 고통, 그리고 우리가 처한 위험, 모든 것을 담았죠. 아내와 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아내가 종이에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핀 후 결연한 표정으로 썼어요. 우리 모두 이곳을 떠나야 해.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어. 가족들의 눈에 공포와 결의가 교차했습니다. 탈북이라니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겐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가 얻은 휴가가 발인 다음 날까지라는 것을요. 우리에겐 그 짧은 시간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종이에 떨리는 손으로 적었어요.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은 발인 다음 날까지야. 그때 어수선한 틈을 타서 우리 모두 하나씩 빠져나가야 해. 가족들의 얼굴에 슬픔과 결의가 교차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아내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께서도 우리의 선택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딸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힘내자. 우리 곧 자유의 땅으로 갈 거야. 어머니의 옆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사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언제 다시 어머니를 뵈러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어머니 묘소에 술 한 잔 올리러 올게요. 장례식 준비를 하는 척하며 저희는 밤새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와 경험을 총동원했어요. 국경까지의 루트, 필요한 물품들, 주의해야 할 점들, 모든 것을 꼼꼼히 체크했죠. 발인 날, 우리는 슬픔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긴장감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보이부 요원들의 눈을 피해 가끔씩 눈빛을 교환하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머니의 관이 땅에 묻히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반드시 자유를 찾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우리의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례 후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가족들은 하나씩 조용히 자취를 감췄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 가족의 목숨을 건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강한 척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반드시 해낼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실패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처형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조심해, 소리 내지 마. 가족들의 손을 꼭 잡고 어둠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매 순간이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도전이었어요.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군인들의 검문을 피해 산길로 돌아가야 했고 때로는 숲을 속에 숨어 숨을 죽여야 했죠. 딸아이가 지쳐 울먹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참아, 우리 딸. 곧 자유의 땅이야. 마침내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강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강을 건너야 해. 모두 준비됐지? 가족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결의가 교차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차가운 물속으로 발을 디뎠어요. 강물은 생각보다 차갑고 거셌습니다. 딸아이가 물살에 휩쓸릴 뻔했을 때 온 가족이 힘을 모아 붙잡았죠. 그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계속해서 중얼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우리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은 또 다른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매 순간 북한 요원들이나 중국 공안에 붙잡힐까 두려워해야 했죠. 여보, 우리 정말 잘한 선택일까요? 아내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린 반드시 해낼 거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다시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매 순간이 생사를 넘나드는 도전이었습니다. 때로는 좁은 트럭 짐칸에 숨어 이동하기도 했고 정글을 헤치며 국경을 넘기도 했죠. 라오스의 정글을 지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뱀과 독충들의 위험, 끝없는 습기와의 싸움. 아내가 쓰러질 뻔했을 때 저는 그녀를 등에 업고 걸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예요.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 가족은 모두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유의 땅을 밟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지난 고통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태국의 난민 캠프에서 보낸 2개월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불편한 환경, 불확실한 미래.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견뎌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정말 자유를 얻었다는 실감이 났어요. 우리 정말 해냈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고요. 그 순간 모든 고난과 위험을 견뎌낸 보람을 느꼈습니다. 가장 감격스러운 건 아무래도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한국 땅에 입을 맞췄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우리 가족이 정말로 이곳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아빠, 우리 정말 안전한 거예요. 딸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안전해.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어요. 국정원의 조사를 받는 동안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김여정의 대역들, 북한의 실상, 그리고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을요. 김 선생님, 정말 엄청난 정보를 주셨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다 말하고 나니까 오히려 개운하더라고요. 하지만 딱 하나 걸리는 건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 특히 제가 만들어낸 김여정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국정원 생활은 의외로 정말 편안했는데요. 더 행복했던 건 하나원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딱히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원에서 평생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동안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어요.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도 했지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죠. 여보, 우리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아내가 불안한 듯 물었어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냈잖아. 이것쯤이야.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불안했습니다. 새로운 환경,
낯선 문화, 모든 것이 도전이었어요. 하나원을 나와 실제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이 제일 곤란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최고의 의사였던 제가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아빠, 왜 의사 일을 못해요? 딸이 물었어요. 아빠가 배운 방식이 여기와는 좀 달라서 그래. 하지만 걱정 마. 아빠는 다시 시작할 거야.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점차 새로운 길을 찾아갔습니다. 북한 인권 단체와 협력하여 제가 본 것들을 진술하기 시작했어요. 제 경험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작은 보람을 느꼈죠. 동시에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탈북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 일을 하다가 이제 빵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내가 빵집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제가 평양에서 의사를 할 때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일은 힘들어도 아내는 늘상 싱글벙글이에요. 딸은 학교에 다니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북한 소식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여정이 김주혜에게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방영되고 있었어요. 여보, 저 사람 내가 만든 김여정 2호야. TV 속 김여정의 눈빛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무엇일까?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더욱 열심히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증언을 하고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말하기가 두렵고 부끄러웠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겼죠. 최 선생님의 증언이 북한 인권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 관계자의 말을 들으며 저는 작은 희망을 느꼈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직 용기가 없어서 방송까지는 나오지 못하지만 언젠가 방송에도 나가서 제가 겪은 북한을 더 알려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요. 꿈에서 제가 만든 김여정들이 저를 찾아와 왜 우리를 버리고 갔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죠. 여보, 괜찮아?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제가 다행히도 심리상담사 공부를 하고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자격증을 따고 탈북민 상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계셔서 용기를 얻었어요. 내담자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야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북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만든 김여정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언젠가는 그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겠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랬듯이 그들도 반드시 기회를 잡을 거야.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겠다고요. 그것이 제가 이 자유를 누리는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자유롭게 살아가는 꿈, 그리고 언젠가는 통일된 조국에서 모든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꿈을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어머니 묘소에 가서 술 한 잔 올리고 싶네요. 김주혜를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방해가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김정은 정권은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의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 권력의 핵심, 고위급 군 간부의 자제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고 충성심도 높았지만 코로나 시기에 목격한 놀라운 인권 유린의 현장을 목격하고 모든 걸 버리고 탈북한 리중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이끌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초반 북한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거리에는 울부짖는 사람들이 들끓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코로나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리중혁 씨가 직접 겪은 이번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미개한 정치 수준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중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 시절 북한에서 제가 겪었던 충격적이었던 경험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곳 남한에서는 저렴하고 좋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북한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아마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의 상상 이상이실 거예요. 시체 냄새로 길거리가 가득 찰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북한의 평양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인민군 장성으로 북한 노동당 고위 간부이셨어요. 아버지가 지나가시면 모두가 거의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할 정도였죠. 덕분에 저는 부족함 없이 좋은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멋진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모범적인 군인이 되고 싶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죠. 중요가, 내가 내 아들인 걸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잊지 말아라. 우린 늘 조선노동당과 수령님을 위해 살아야 해.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당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을 거다. 아버지의 말씀은 제 삶의 철칙이 되었어요. 당에,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제 삶의 목표가 되었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정치사상 학습부터 시작하고 훈련, 또 훈련에 연속을 하며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 진급도 빨랐죠. 상관들도 절 알아봐 주셨고, 저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웠어요. 하지만 속으론 늘 불안했죠. 하지만 아버지를 실망시킬까봐, 명예를 실추시킬까봐 전 늘 전전긍긍했어요. 무거운 짐을 진 듯 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죠. 주변에선 제가 냉정하고 완벽해 보였겠지만 사실 제 마음속엔 두려움이 가득했답니다. 그런 와중에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숨통이 트이곤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스러운 저희 딸아이. 둘을 보면 지친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곤 했답니다. 아내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절 반겨주었고 딸아이는 해맑은 웃음으로 제 심장을 녹여주었거든요.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우리 영웅. 당신 덕분에 오늘도 편안히 지냈어요. 고마워요, 아빠.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군인이에요. 사랑해요. 가족들의 사랑은 저에게 더없이 소중한 힘이었어요. 북한 사회의 암울함 속에서도 이들만은 지켜내야 했죠. 어느새 저의 목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가족을 지키는 것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비루스가 북한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는 거였죠. 낯선 전염병 소식에 대한 불안감이 북한 사회를 집어삼켰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격리 조치를 하겠다며 잡아들이기 시작했죠.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보이는 건 텅 빈 상점들과 굳게 걸어 잠긴 문들뿐. 활기를 잃은 도시는 마치 폐허처럼 보였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유방으로 코로나 비루스의 예방 수칙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선 경계심과 두려움이 뚝뚝 떨어졌죠. 야, 저 사람 기침하는 거 봤어? 설마 감염된 건 아니겠지? 쉿, 조용히 해. 누가 들을라. 괜히 의심살일 만들지 마. 작은 기침 소리 하나에도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곤 했죠. 누군가 콜록거리기라도 하면 곧장 의심하는 눈초리가 쏟아졌어요. 길에선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 최대한 멀찍이 떨어져 걸었죠. 동무, 이번에 잡아들인 사람들 보셨소? 무려 200명이 넘는다던데. 저런. 이게 다 그 신종 비루스 때문 아니겠소. 당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계신 모양이요. 북한 당국의 감시망은 날이 갈수록 더욱 촘촘해졌어요. 조금이라도 감염 징후를 보이는 이들은 즉각 색출됐죠. 코로나는 공포 그 자체였어요. 생활총화 시간엔 늘 신종 전염병에 대한 위험성이 강조됐죠. 중국이 아닌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이 우리 공화국을 무너뜨리려 만든 비루스다. 경계를 늦추지 말고 당과 수령님의 말씀에 따르는 게 우리의 살 길이다. 다 잡아들여. 이러한 선전 구호는 도시를 가득 메웠어요. 거리 곳곳에 성군인들은 행인들의 체온을 살폈죠. 발열 증상이 있는지, 기침을 하는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그 자리에서 끌려갔어요.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 없나? 동네에 기침 심하게 하는 사람은? 숨기는 건 없겠지? 안전부 요원들의 눈길이 스쳐 지나갈 때면 군인인 저도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어요. 무서웠죠. 보이지 않는 감시의 그물망 속에서 이런 숨 막히는 나날이 이어졌어요. 전염병보다 더한 공포가 우리를 옥죄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어제 밤에도 사람들이 대거로 끌려갔대. 오늘은 평양종합병원 의사들이 줄줄이 끌려갔다던데. 의사들까지? 정말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구만. 이윽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당에서 감염 의심자들을 사살하라는 극단적인 방침을 내렸다는 거였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악몽 같은 일인가 싶었죠. 동무, 조국을 위해. 당과 수령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주저할 수 없는 일이야. 자, 각오 단단히 하도록. 그리고 결국 저에게도 그 잔혹한 명령이 내려졌어요. 감염 의심자들을 색출해 처형하는 일을 총괄하는 명령이었죠. 손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정치범이나 범죄자가 아닌 죄 없는 그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니.
저항하고 싶었지만 도리가 없었어요. 당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이는 북한에 없으니까요. 저는 축 처진 어깨로 거리를 나섰어요. 행인들의 얼굴은 죄다 사색이 되어 있었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감. 서로의 눈을 피하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군인들은 도처에 배치되어 있었죠. 그들의 눈빛은 매섭기 그지없었어요.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모습에서 섬뜩한 냉기가 느껴졌죠. 그러다 한 남자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멈춰 기침을 해댔죠. 그러자 비명이 울려 퍼졌어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흩어졌죠. 공포에 질려 뿔뿔이 도망치는 그들의 뒷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를 포박하고 냉담하게 바라보는 군인들. 그리고 테이프로 둘러싸인 채 방치된 다른 시신들. 처참한 풍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죠. 그날 밤, 저는 터벅터벅 망연자실한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갔어요.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 신신당부를 했죠. 여보, 앞으로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 알겠지? 어떤 일이 있어도 집에만 있어야 해. 아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내는 뭔가 직감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딸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저는 그저 바이러스가 우리 집만은 피해가길 간절히 바라는 수밖에 없었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의 첫 처형 총괄 날이 말이죠. 처형장에 도착하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채 줄지어 서 있었거든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겁먹은 눈으로 모두들 그곳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서 절망이 피어올랐어요. 저는 목이 메는 듯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어요. 처형 준비. 군인들이 일제히 총을 겨눴어요. 비명과 흐느낌이 뒤섞인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죠. 그 절규가 머리를 울렸어요. 눈을 감아도 저 애원하는 눈빛이 잊히지 않았죠. 발포! 저는 쉰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동시에 귀를 울리는 총성이 울려 퍼졌죠. 처참한 비명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리고 죽음의 정막이 찾아왔죠. 피 흘리며 쓰러지는 시신들. 그 참혹한 광경에 속이 뒤집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진 처형과 남은 사람들의 공포에 질린 비명이 이어졌죠. 하나씩, 하나씩 생명이 꺼져갔어요. 마침내 끝이 났을 때에는 쓰러진 시신들이 눈에 들어왔죠. 손이 떨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처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잠은커녕 눈을 감기도 힘들었죠. 눈을 감기만 하면 겁에 질린 아이들의 울음소리, 애타게 살려달라 애원하던 여인의 절규. 그 처절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떠올랐거든요.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지만 결국 또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어요. 핏빛으로 물든 시신들 사이에서 저와 아내가 저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더군요. 그 순간 눈을 뜰 수밖에 없었어요. 심장이 너무 뛰어서 진정이 되질 않았죠. 그렇게 며칠 동안 저의 얼굴은 상해갔고 컨디션은 점점 안 좋아져 갔어요. 하지만 꾸역꾸역 몸을 이끌고 출근을 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저를 쳐다보는 동료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수군거림이 들려왔죠. 리중혁 동무,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어디 안 좋은 게 아닐까?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내 동료를 눈치챈 건가? 저는 애써 웃으며 얼버무렸죠. 아니야, 요즘 아내와 사이가 너무 좋아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피곤해 죽겠다니까. 저의 말에 동료들은 부럽다며 낄낄거렸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집무실에 아버지가 오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아버지 맞았죠.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나? 아버지의 날카로운 눈빛이 제 속을 꿰뚫어보는 듯 했어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이 끔찍한 현실이 얼마나 절 괴롭히는지.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냉엄한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명령에 따르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당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결국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닙니다. 별일 없습니다. 제 스스로가 한심스러웠죠. 나약하기 짝이 없는 제 모습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하셨죠. 내가 내 아들인 걸 잊지 말거라. 내 얼굴에 먹칠하는 일은 없도록 해.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이내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서 물러났죠. 그렇게 또 다른 처형의 날. 다시 처형장에 도착한 저는 얼어붙고 말았어요.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제 딸아이의 친구가 그곳에 공포에 질려 서 있었죠. 저를 발견한 그 아이는 미약한 희망의 빛을 발했어요. 살려달라는 듯 애원하는 눈빛으로 절 바라보았죠. 제 딸아이와 친해서 자주 집에 놀러오곤 했던 아이거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를 악물었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하지만 주위의 군인들이 노려보고 있었어요. 망설이다간 저마저 의심받을 수도 있었죠.
그 순간 그 아이가 저를 부르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격 개시.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보자마자 명령을 바로 내리고 말았죠. 눈을 질끈 감았지만 그 아이의 비명은 제 심장을 파고들었어요. 총성이 멋자 고개를 들었죠. 피투성이가 된 시신들 사이에 내 딸 친구의 시신이 보였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만 같았죠. 군 생활 중 고통스러운 날이었죠. 집에 돌아오는 길은 멀기만 했어요. 아무리 시선해도 피비린내는 사라지지 않았죠. 손이 덜덜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집에 도착해서야 겨우 숨을 고를 수가 있었죠.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여보, 어서 오세요. 오늘 아버님, 어머님 오신대요. 아내의 조금은 낮아진 목소리에서 왠지 모를 불길함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아빠, 딸아이가 뛰어와 안겼어요. 순간 몸이 굳어버렸죠. 오늘 죽인 딸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저는 딸을 품에 안았어요. 하지만 죄책감으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부모님과 함께한 저녁 식탁은 무겁기만 했어요. 수저를 들 힘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여보, 입맛이 없으세요? 아내의 걱정 어린 음성이 들렸지만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길 바랐죠. 그때였어요. 딸아이가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식탁이 술렁였어요. 모두의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죠. 특히나 아버지는 제 딸을 뚫어지듯 쳐다보셨어요. 에이, 우리 애기 요즘 너무 열심히 공부했더니 피곤한가 봐요. 제가 재우고 올게요. 아내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불안함이 잔뜩 서려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딸아이를 응시하시던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그 눈빛은 냉엄했어요. 의심과 경고의 메시지가 뚜렷했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식사를 마치고 부모님을 배웅하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나와 보거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죠. 아버지를 뒤따라가자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이내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미진이 혹시 감염 증세가 있는 건 아니냐? 그 말에 제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어요. 네? 아닙니다. 요즘 밤을 새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애써 둘러댔죠.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꿰뚫어보듯 날카로웠죠. 그래? 쉬엄쉬엄 하라고 해. 아버지는 예상외로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시름 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뒤돌아가시다가 멈춰서서 말씀하셨어요. 미진이가 감염자라면 주저없이 죽여라. 당과 수령님을 위해서 말이야. 마음 약해지지 말고 명심해라. 그 말을 남기고 걸어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섬뜩하게만 느껴졌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천둥처럼 제 머리를 때렸어요. 자식에게 손녀를 죽이라니. 당과 수령님을 위해서라니. 처음으로 이게 맞는 건가라는 의심이 솟구쳤어요. 저의 세상이 붕괴되는 것 같았죠.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이건 악몽이라고 제발 깨고 싶었죠.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혹독했어요. 가족을 지키려면 이곳을 벗어나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 않으면 제 손으로 딸을 죽여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탈북이라니 그건 매우 위험하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온 힘이 빠진 듯 했죠. 그때 아내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여보,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죠. 여보, 우리 딸이 위험해. 여기 있다간. 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 보는 듯한 저의 모습에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무슨 소리세요? 설마 우리 딸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당장 떠나야 해. 이 나라에선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해. 저는 결연한 어조로 말했지만 사실은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에겐 유일한 선택이었죠.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아내의 목소리 또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일단 아내에게 제가 다 알아볼 테니 우선 브로커를 찾아달라고 아내에게 부탁했어요. 그 이후 저는 탈출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갖은 경로를 알아보고 동선을 파악했어요. 준비할 물품들, 신분증, 세세한 것까지 꼼꼼히 챙겼죠. 마음은 조급했지만 서두르다간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테고 저희는 죽음을 면치 못할 테니까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결국 아내는 브로커를 찾는 데 성공했고 이제 모든 게 끝나가는 듯 보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딸의 몸 상태가 나빠진 거예요. 기침이 심해졌고 열도 계속 올랐죠.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순 없었어요. 가정부도 눈치를 챈 것 같아 보였거든요. 잘못하면 이제는 정말로 신고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다행히도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브로커와 접선 날짜도 잡았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내와 딸을 트렁크에 숨겼어요. 아내는 울먹였고 딸은 약한 모습이었죠. 국경 초소에 다다랐을 때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어요. 혹시 들킬까봐 마음은 전율했죠. 그때 익숙한 군인들이 절 알아봤어요. 오랜만이라며 반갑게 맞이하더군요. 리중혁. 오랜만이네. 여기는 무슨 일로? 저는 태어난 척 답했죠. 아, 특별 임무라네. 자네들도 경계 잘 서고 있겠지. 저는 그들을 잘 다독이며 잠시 쉬고 오라고 했어요. 이내 군인들은 고맙다며 초소를 비웠죠.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지금이었어요. 바로 지금 빠르게 두만강을 건너야만 했죠. 저는 재빨리 트렁크를 열어 겁에 질린 아내와 딸을 데리고 강으로 향했어요. 딸을 업고 강물에 뛰어들자 숨이 막히는 차가움에 모든 감각이 무뎌졌어요. 강물에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저는 애써 힘을 내 헤엄쳤어요. 아내와 함께 딸을 업은 채로 헤엄을 치는 건 지치고 힘들었지만 멈출 순 없었어요. 딸을 살려야만 했으니까요. 그 순간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군인들의 소리가 들렸죠. 저희는 공포에 질려 더욱 격렬히 헤엄쳤죠. 귓가를 스치는 총알이 느껴졌어요. 목숨을 건 사투였죠. 저희는 필사적으로 강을 건넜죠. 그렇게 기적적으로 무사히 강을 건넜어요. 그곳에서 브로커가 우릴 기다리고 있었죠. 저희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순 없었어요. 저희는 차를 타고 바로 교회로 피신했죠. 그곳에서 우리 딸은 약을 받고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점점 열이 내리는 딸을 보며 저희는 안도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브로커의 도움으로 라오스를 건너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난민 신청을 하고 마침내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죠. 그제서야 비로소 기장이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아내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딸을 꼭 껴안고 엉엉 울었어요. 저 또한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화려한 건물, 자유로운 사람들. 꿈만 같았어요.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남조선의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홀린 듯 아내와 딸을 꼭 껴안았어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국정원의 안내를 받았어요. 낯선 땅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많은 것들이 달랐지만 차분히 적응해 나갔어요. 우선 각종 조사를 받았죠. 북한에서의 삶, 우리의 배경 등 세심하고 꼼꼼했어요. 그 다음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건강검진이었죠. 특히 우리 딸. 과연 무사할까? 내내 가슴을 졸였어요. 의료진들은 친절하고 상냥했죠. 정성스레 우리를 대했어요. 딸아이는 코로나와 별개로 다른 폐렴 초기 증세로 보입니다. 약물 치료와 안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너무 걱정 마시고 꾸준히 치료받으면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아내와 저도 검사를 받았죠. 다행히 우리는 건강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신기하고 감사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의료 혜택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코로나 검사도 받았죠. 모두가 음성이라는 사실에 저희는 한시름 놓았어요. 북한에 있었다면 코로나로 의심되어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이곳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나더군요. 그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하나원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기본을 배웠죠. 문화, 법률, 언어. 저희는 조금씩 익숙해져 갔어요.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마침내 저희는 우리만의 보금자리로 향했어요. 정부에서 마련해준 임대 아파트였죠. 사방으로 펼쳐진 도시의 모습에 아내와 딸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북한에선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광경이었죠.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아담하지만 깨끗하고 단정한 내부. 최소한의 가구와 가전제품들. 최소한의 것들이 다 있었고 저희 셋이 살기에 충분했어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는데 문득 울컥했어요. 터질 듯한 울음을 참을 수 없었죠. 아내도 딸도 함께 울었어요. 고된 삶, 숨막히는 탈북의 여정. 떠올리니 만감이 교차했죠. 그런데 이 눈물은 한편으로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이곳에선 우리 가족이 안전할 수 있으니까요. 더 이상 억압과 공포에 떨지 않아도 돼요.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고 내 아이가 죽지 않아도 되는 곳. 생각할수록 북한에서의 삶이 부끄러워졌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죠. 이 죄책감을 어찌 씻을 수 있을까? 가슴이 미어졌죠. 저는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살아가리라 다짐했어요. 한국에서의 새 삶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축복이에요. 아내와 딸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었죠. 저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희망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처럼.
우리도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이 자유를 가슴 깊이 새기며 말이에요. 여보, 우리 잘 살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 딸 건강하게, 행복하게 키울 수 있겠죠? 아내의 따스한 손을 잡았어요. 네, 우리 함께 노력해요. 이제 과거는 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아직 두려움에 떨고 있을 북한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언젠간 북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처럼 자유를 만끽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언젠간 통일이 되어 차별과 억압 없는 세상이 오기를, 아픈 것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기를 저는 지금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 미력 하나마 그날을 위해 노력하려 해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요. 어둠을 걷어내고 희망을 비추는 빛. 우리의 앞날도 그렇게 밝길 저희는 바랬답니다. 지금도 저희는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저희는 계속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언젠간 북한 사람들이 꼭 남한처럼 치료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